못생기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우리 딸 인생 망치지 마라. 장모님의 그 말이 내 귓가에 꽂힌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 명절이었다. 친척들이 모인 거실 한가운데서였다. 나는 그저 차 한 잔 따라드리려고 부엌에서 나오다가 그 말을 들었다. 장모님은 아내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없으셨다. 아니, 오히려 들으라는 듯 또렷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감싸지도 어머니를 말리지도 않았다. 그저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다. 나는 차를 내려놓고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날 밤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미안해. 그냥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그때 나는 알았다. 이 결혼은 이미 끝나가고 있다는 걸. 처음 아내를 만난 건 회사 선배의 소개였다. 맞선이라고 하기엔 격식 없이 그냥 가벼운 만남이었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어색한 대화를 나눴다. 아내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차분한 매력이 있었다. 나는 그때 중소기업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월급은 꼬박꼬박 나왔고 복지도 괜찮았다. 무엇보다 정년이 보장되는 곳이었다. 나는 평범했다. 외모도 집안도 경제력도 특별히 잘난 건 없었지만 그렇다고 뒤처지지도 않는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장모님을 뵀다. 장인어른은 과묵하셨지만 장모님은 달랐다. 첫 만남부터 나를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질문이 쏟아졌다. 직장은 어디? 연봉은? 집은 있어? 차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중소기업, 연봉 3천 후반, 전세, 중고차. 장모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요즘 남자들이 그 정도 벌면 결혼을 어떻게 해? 장인어른이 가볍게 말렸다. 아직 젊은데 앞으로 오르겠지. 하지만 장모님의 시선은 차가웠다. 식사 내내 나는 거의 말을 하지 못했다. 아내가 중간중간 대화를 이어갔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 고생했어. 엄마가 좀 그러시네. 미안해. 나는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자리 잡았다. 결혼은 그렇게 진행됐다. 아내가 원했고 나도 진심으로 아내를 좋아했다. 장모님의 반대는 있었지만 아내가 설득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예식장도 크지 않았다. 장모님은 식 내내 표정이 어두웠다. 신혼집은 아내 쪽 친척이 소개해준 빌라였다. 전세금 일부는 내가 모은 돈으로 나머지는 대출로 채웠다. 아내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다녔다. 우리는 각자 일하며 조금씩 생활을 꾸려갔다. 하지만 문제는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찾아왔다. 장모님은 우리를 불러 식사를 하면서도 늘 나를 평가했다. 요즘 승진은 됐어? 아직입니다. 차는 언제 바꿀 거야? 그 차 타고 다니기 부끄럽지도 않아? 조금 더 모아서 바꾸려고요. 집은? 전세 언제까지 살 거야? 대답할 때마다 한숨이 돌아왔다. 아내는 옆에서 듣고만 있었다. 가끔 엄마 그만해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였다. 친척 모임은 더 힘들었다. 장모님은 친척들 앞에서 나를 소개하며 늘 이렇게 덧붙이셨다. 우리 사위 있잖아. 뭐 그냥 평범해. 대단한 건 없어.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듣는 사람은 웃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셨다. 어느 날 아내에게 물었다. 당신은 나랑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아? 아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후회는 아니야. 그냥 엄마 말씀이 가끔 무겁긴 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장모님의 태도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아내와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잦아졌고 그때마다 아내는 집에 돌아와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가 이혼 이야기를 했어. 나는 숟가락을 놓았다. 이혼? 응. 엄마 생각엔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낫다고 하셔. 당신 생각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우리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 아내는 매일 늦게 들어왔고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어느 날 밤 아내가 말했다. 우리 잠깐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그게 무슨 말이야? 친정에 가서 좀 생각해 볼게. 아내는 짐을 쌌다. 나는 말리지 않았다. 말려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한 달 후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다.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아내는 서류를 꺼냈다. 미안해. 나도 많이 생각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 이혼 합의서였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아내는 울지 않았다. 나도 울지 않았다. 재산 분할 같은 건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헤어졌다. 이혼 후 나는 회사 기숙사로 들어갔다. 전세금은 정리해서 반반 나눴고 아내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일에만 매달렸다. 주말에도 출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게 유일하게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었다. 회사에서 지방 발령 이야기가 나왔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이었다. 시골 공장이었고 승진도 늦고 복귀도 불투명했다. 나는 손을 들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 거기 가면 최소 3년은 있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나는 짐을 꾸려 내려갔다. 공장은 작은 읍내에 있었다. 주변엔 논밭뿐이었고 가까운 마트도 차로 20분 거리였다. 하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아무도 나를 몰랐고 아무도 묻지 않았다.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갔다. 생산 라인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가 생기면 밤새 해결했다. 주말엔 혼자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었다. 외로웠지만 그 외로움이 나쁘지 않았다. 1년쯤 지났을 때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공장 생산성이 크게 올랐다는 평가였다. 나는 특별히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었다. 그저 매일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불량률이 줄었고 납기가 정확해졌고 직원들의 만족도도 올랐다. 2년 차가 되던 해 승진 제안이 들어왔다. 본사로 복귀해서 생산관리 팀장을 맡으라는 거였다. 나는 수락했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외모는 여전히 평범했지만 말투와 태도는 달라졌다. 자신감이 생겼고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년이 더 흘렀다. 나는 임원 제안을 받았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우리 회사는 업계에서 탄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나는 이사직을 맡았다. 첫 연봉 협상 자리에서 인사팀장이 서류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연봉은 세전 5억으로 책정됐습니다. 나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다. 5억. 결혼했을 때 3천만 원도 안 된다고 한숨 쉬던 그 장모님 앞에서 이제 연봉만 5억을 받게 됐다. 웃음이 나왔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회사에서의 위치도 달라졌다. 이사회에 참석하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수십 명의 직원을 관리했다. 명함을 건네면 사람들은 공손하게 두 손으로 받았다. 업계 모임에 가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이 생겼다. 김 이사님, 요즘 회사 성장세가 대단하던데요. 다음 주 골프 한번 어떠세요? 저희 프로젝트에 자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엔 낯설었다. 예전엔 내가 먼저 인사하고 눈치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던 사람이었다. 이제는 사람들이 내 말 한마디에 귀 기울이고 내 스케줄에 맞춰 움직였다. 하지만 나는 크게 달라지지 않으려 했다.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주변에서 강남으로 이사 가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차도 바꾸지 않았다. 10년 된 중고차였지만 아직 멀쩡했다. 옷도 예전처럼 입었다. 명품 정장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백화점 정장으로 충분했다. 가끔 후배들이 물었다. 이사님, 연봉이 그 정도면 좀 더 편하게 사셔도 되지 않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돈이 많아진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야. 그냥 선택지가 늘어났을 뿐이지.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복잡한 심경이 들었다. 결혼했을 때 장모님이 그렇게 원하던 게 이런 거였다. 돈 잘 버는 사위. 명함 내밀면 고개 숙이는 사위. 그런데 그 사위가 되었을 땐 이미 그 집안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 위치에 있을 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 장모님은 날 환영했을까? 아내는 더 행복했을까? 하지만 답은 알 수 없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겪은 시간 속에서만 존재하니까. 나는 평범한 월급쟁이였다가 버림받았고 그 후에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 그 순서를 바꿀 순 없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내가 만든 결과라는 것이었다. 지방 공장에서 묵묵히 일할 때, 주말도 없이 일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연봉 5억은 숫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증명하는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쌓은 경험, 내가 만들어낸 가치, 그걸 인정받았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가치를 가장 먼저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나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백화점에 갔다. 회사 행사에 입을 정장을 사러 간 거였다. 매장을 둘러보다가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이거 얼마야? 좀 깎아줄 수 없어? 돌아보니 장모님이었다. 옆엔 아내도 함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때 장모님이 나를 봤다. 어머, 저 사람. 혹시? 나는 고개를 돌렸다. 장모님의 눈이 커졌다. 사위? 아니, 전 사위? 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장모님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내도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나는 평온하게 웃었다. 잘 지내셨어요? 장모님은 말을 더듬었다. 그래. 너 요즘 뭐해? 어디 다녀? 회사 다닙니다. 아, 그래. 그 회사 아직 다녀.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장모님은 눈치를 살폈다. 내 옷차림을 훑어보고 손에 든 쇼핑백을 봤다. 별것 아니었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다. 요즘 잘 되나 봐? 그냥 평범하게 지냅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결혼은 했어? 아니요. 혼자 지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장모님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 뭐. 잘 됐네. 우리 딸도 요즘 괜찮아. 재혼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군요. 잘 됐네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뒤에서 장모님과 아내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일주일 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난번엔 놀라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나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다. 며칠 후 또 문자가 왔다. 혹시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이번엔 답했다. 미안해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더 이상 연락은 오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회사 후배가 웃으며 말했다. 이사님, 요즘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이사님, 전 부인 쪽에서 이사님 근황 물어본대요. 업계 사람들한테.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네. 근데 이사님 요즘 완전 잘 나가시잖아요. 다들 부러워하던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잘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일 열심히 하는 거지. 후배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후회하겠네요. 그쪽에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후회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업계 세미나에 참석했다. 중소기업 생산혁신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여자가 다가왔다. 혹시 김 이사님 맞으신가요? 돌아보니 아내의 친구였다. 결혼식 때 본 적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저 기억하세요? 수진이 친구 혜진이에요. 아, 네. 기억나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다. 강연 잘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요즘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재혼 이야기도 엎어지고. 나는 가만히 들었다. 엄마가 이사님 이야기 듣고 많이 후회하신대요. 괜히 그때 그랬다고. 그랬군요. 혹시 수진이 만나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한 번만이라도. 정말 괜찮습니다. 전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나는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생각했다.
장모님은 나를 복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내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나는 그저 평범하고 볼품없고 미래가 불투명한 남자였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놓아버렸다. 하지만 그게 그들의 선택이었다. 나는 그 선택을 탓하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방식으로 산다. 그게 틀렸다고 할 순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복은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라는 것. 장모님이 바라던 복덩이는 결국 다른 사람의 인생 속에 남았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고 잔을 씻었다. 내일도 회사에 갈 것이고, 일을 할 것이고, 평범한 하루를 보낼 것이었다. 그게 나였고, 그게 내 삶이었다. 창밖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치고 불을 껐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다.